안녕하세요. 요새 뭐해요? 우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국형입니다. 저는 랍상입니다. 우경님 엊그젠가 저희 통화할 때 요새 회사 일 바쁘시다고 하셨는데 바쁘신 건 좀 끝나셨어요? 어휴, 뭘요? 계속 바쁠 것 같습니다. 회사 일이 다 그렇죠. 랍상님은 어떠신가요? 요새 어때요? 많이 바빠요? 뭐 한국이나 영국이나 회사 일은 다 바쁘죠. 뭐 재미가 있든 없든 먹고 살자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나마 좀 이런 방송 준비할 때나 방송 직접 할 때는 다른 생각할 수 있어서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오늘도 슬슬 근황 소개라고 쓰고 우울한 뉴스 소개 읽는 코너 진행해 볼까요? 랍상님 계신 영국에서는 요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근황 소개 어, 재미있든 없든 한번 해볼 겁니다. 최근에 윈블던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한국에서 결승전 서너 시까지 봤었습니다. 아침에. 알카라즈가 이겼죠. 노박의 연륜이 느껴지는 경기이긴 했는데 아쉽게도 조코비치가 졌죠. 확실히 이제 알카라즈가 젊어서 날아다니더라고요. 이제 정말 이제 알카라즈의 시대인가 봅니다. 그게요. 마지막 세트 보는데 좀 마음이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 나달 페더러 은퇴했는데 뭐 전문가들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관객 입장에서 조코비치가 그렇게 언포스드 에러를 많이 하는 거 좀 처음 봤거든요. 네. 또 마지막 세트 그 알카라즈 서브 속도 보셨어요? 봤죠. 세컨인데도 막 120마일 넘게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나달은 은퇴를 안 했더라고요. 그냥 올해 시즌 오프고 내년에 파리 올림픽도 열리고 롤란가로스도 있고 해서 내년을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번 시즌만 오프고 네. 아, 그렇군요. 제가 기사를 잘못 봤나 봅니다. 어쨌든 다시 서브로 돌아가서 그 마지막 세트에선 조코비치 퍼스트 서브가 110마일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알카라즈 세컨 서브가 말씀하신 것처럼 120마일 넘게 나오는 거 보고 진짜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결승전 보고서 그 테니스를 오랜만에 쳐보고 싶은데 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를 공 좀 던져주고 서브나 연습해야겠다. 아직 저희 애가 어려서 제대로 테니스를 칠 나이는 아닌데. 근데 애가 생각보다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학교에서 그 테니스 클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무슨 재능이 보이는 건 아니고 예전에는 공도 못 맞췄는데 요새는 좀 공을 맞추더라 그 정도. 대단하네요. 라상님은 정말 좋은 아빠군요. 뭐 제가 연습하러 저 좋으라고 간 거죠. 그래서 공 좀 던져주고 서브 연습하다가 등에 담이 갑자기 와서 며칠을 고생했다는 그런 근황이 저한테 있습니다. 슬픈 근황이네요. 근데 더 슬픈 건 요새는 담이 한번 오면은 한 며칠씩 가더라고요. 잘 풀리지도 아, 않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저도 며칠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준비 운동은 꼭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윈블던 얘기 나온 김에 좀 다른 얘기도 윈블던이랑 연관된 얘기도 좀 해보면 저번에 제가 윈블던 표가 비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정가 자체는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요. 뭐 경기마다 다르겠지만 그 표가 선착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온라인 추첨이거나 직접 가서 사는 건 그건 선착순이 맞네요. 직접 가서 사는 건 결승전 같은 표를 사려면 2박 3일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자체는 남자 단식 결승전이 제일 비싼데 그게 한 뭐 한국 돈으로 3, 4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음, 근데 끄트머리 좌석이지 않을까요? 박석 같은 데는 한 몇백씩 할 것 같은데. 저 작년에 로랑가로스 8강전 직관을 갔었는데 그때 박스석이 한 80만 원 정도 줬었거든요. 정말이지 코앞에서 보는 신기한 경험이었고 저는 낮 경기였는데 그날 저녁 경기가 나달하고 조코비치였어요. 그 완전히 세계의 매치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8강전 티켓을 살 때까지만 해도 대진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랜덤이라 저의 운이 거기까지는 닿지 않았던 거죠.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빈자리 날 때까지 계속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했었고 가끔씩 취소표가 올라오던데 정말 몇 초 만에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윈블던은 추첨이군요. 네, 그게
추첨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윈블던을 제가 볼 때마다 궁금했던 건 추첨인데 사실 셀럽들은 가고 싶으면 다 온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연예인들이나. 근데 걔네들이 추첨을 신청을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걔네가 바쁜 애들이고 하니까.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그 재판매표가 있대요. 추첨을 해서 그걸 다시 재판매하는. 근데 그게 이제 재판매니까 가격이 부르는 게 가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윈블던에서 채권을 판대요. 채권을 사면 5년 입장이 보장되는 그런 채권인데 또 발행 연도마다 가격도 다르고 근데 막 몇천만 원씩 하는 그런 채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채권을 경매로도 팔고 아마 셀럽들은 이렇게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뭐 셀럽이야 그렇겠죠. 굳이 재판매표를 살 거 없이 그냥 채권을 사면 되니까. 그쵸? 저도 이번 생에 그런 삶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경험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그 뭐 쓸데없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그 한국은 요새 비가 많이 와서 좀 가슴 아픈 사건 사고가 많다고 들었는데 국형님께서는 별일 없으셨나요? 저야 뭐 회사 가는 길이 힘들다 정도고, 다만 요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예전에도 자연재해로 인명피해는 있어 왔지만 작년과 올해는 유독 그런 사고가 많고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후진국형 사고죠. 작년에도 포항에선가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차서 또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셨죠. 이게 진짜 안타까운 얘기네요. 그래서 저는 듣기로는 해외에서도 이런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던데, 혹시 영국에서도 관련 뉴스가 있었나요? 저는 한국 뉴스는 한국 사이트에서 봐서 사실 영국에서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BBC 코리아 사이트 가보면 사실 한국 뉴스들 최신 뉴스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선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영국 메인 미디어의 일면 기사로 뜬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음, 우리도 보면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자연재해나 있고 뭐 그런 뉴스들은 나오긴 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소개가 됐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이번 청주의 지하차도 사건 역시 이제 슬슬 인재로 드러나고 있는데, 관련 신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차단하지 않은 게 1차 원인이고, 경찰도 출동도 하지 않았는데 지령대로 이동했다고 허위로 입력한 정황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관할 지자체들은 사건을 떠넘기게 급급하고, 또 청주가 속한 충북도지사는 그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분향을 마친 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현장에 일찍 갔어도 바뀔 건 없다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네요, 그건. 그쵸? 근데 뭐 사실 대통령실 역시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지난주에 해외 순방 중에 한국의 재난 상황에 대통령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뭐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지금 수해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았었거든요. 뭐 충북도지사 역시 비슷하게 대응하는 거죠. 정말이지 어이가 없습니다. 뭐 이 정부 방식대로 조사하고 또 수사하고 감사하고 할 테니까 뭐 지켜봐야 하겠지만, 뭐 작년 용산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 때도 뭐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은 게 있나요? 뭐 용산구청장도 이번에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고. 예, 유전무죄죠. 그리고 또 요새는 속한 당이 자기의 정치적 색깔이 어디냐에 따라서 무죄인지 유죄인지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골프를 쳐서 구설에 올랐는데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다가 여론이 너무 나빠지고 또 당에서 징계를 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사과를 했죠. 초기에 홍준표 시장은 주말에는 공무원들도 자유롭게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 시각 대구시청, 구청, 산하 공공기관에 비상근무자가 약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뻔뻔함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마지못해 사과를 하긴 했는데, 또 이것도 국힘당에서 징계를 한다고 하니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1000명 잡아두고 시장은 골프 치고 참, 네, 그 시청 할 말이 없죠. 말이 안 힘드네요, 네. 나오죠. 또 짧게 하나 할 소식이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 순방 기간이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명품 매장
쇼핑을 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지 명품 업체 명품 샵 몇 곳을 다닌 것이 현지 언론에 포착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봤는데 그게 물론 뭐 대통령 부인이기는 하지만 사실 거기는 공인 입장으로 세금 받아서 간 거고 그렇게 명품 쇼핑 뭐 돈 많으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갈 시간이 있을 정도의 순방이면 굳이 거길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다 세금 아닙니까? 참. 경호원을 대동하고 명품 샵, 명품 편집샵 샵 등을 방문한 건데 국내 여론이 또 나빠지니까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해명은 더 기가 찹니다. 뭐라고 해명을 했나요? 네, 김건희 여사가 길을 가다가 호객행위를 당해서 방문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호객행위를 해서 간 거면 그 호객행위를 한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네요. 그 대통령 부인이면 경호원들도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정말이죠. 말도 안 되는 해명인 거죠. 자기네도 이제 카바칠 수가 없으니까 이 건이 정쟁이 될 수 있다라는 핑계로 관련 언급을 아예 일절하지 않고 있고 또 국힘당에서는 김 여사는 현지에서 셀럽으로 인식된다. 뭐 또 쇼핑은 했으나 물건은 사진 않았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콘이 다 망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아, 이게 또 우울한 얘기가 또 너무 길어진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좀 재밌는 걸로 옥형님 코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저번 주에 조지아 얘기 다 하셨으니까 오늘은 또 새로운 곳으로 가나요? 새로운 나라로 가기 전에 지난번에 조지아를 너무 급하게 좀 마무리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로 소개를 좀 드리면 좋겠다는 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는 수도인 트빌리시나 근교 지역만 다녀왔는데 조지아에도 좋은 곳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개드리면 일단은 트빌리시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한 4시간 정도 가면 카즈백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트레킹의 성지로 유명한 그런 작은 마을인데 카즈백이는 원래 산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마을 가운데 있는 가운데가 아니라 마을에서 이렇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렇게 뾰족 솟아있는 산인데 이 그리스 신화에 프로메테우스가 인간한테 불을 건네준 채로 이 카즈베기 산에 묶여서 독수리에게 심장을 쪼아 먹혔다고 하죠. 매일매일. 그 신화의 배경이 될 만큼 자연 경관이 웅장하고 또 멋집니다. 거기는 가보시진 않으신 거죠, 그러면? 네, 저도 인터넷으로 가본 거죠. 조지아 방문했을 때 여기도 가보고 싶었는데요. 근데 제가 간 게 2월이고, 2월이면은 눈도 많이 오고, 현지 도로 사정이 제설이 우리만큼 빠르고 좋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갔다가 발이 묶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국도 못 돌아가고 회사도 잘리는 거죠. 트빌리시에서 비행기 편도 알아보곤 했었는데 경비행기 같은 게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 있지도 않아서 날짜를 맞추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쵸. 묶여서 회사 잘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다음에 조지아를 방문하면 카즈백에는 꼭 가볼 겁니다. 그리고 또 조지아의 제일 서쪽 끝에는 바투미라는 흑해 연안의 도시가 있는데요. 우리로 치면은 부산 같은? 근데 이곳 바투미는 휴양 도시로 역시나 이제 구소련 장교들이 휴양지로 휴가를 보내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트빌리시에서는 기차 등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고, 이 역시 다음번에 방문하면 꼭 가볼 겁니다. 카즈베기하고 바투미 정도는 꼭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추가로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번에는 저번 달에 다녀온 홍콩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향기로운 항구라는 뜻인데 이 향항이 홍콩이었더라고요. 향기로운 항구, 향항. 발음은 어려운데 뜻은 좋네요. 그쵸? 향항. 저는 이제 여기 갈 때까지는 몰랐던 거죠. 홍콩이 이 향항이었다는 것을. 그 어느 곳이나 쉽게 한자로 써진 이 향이라는 글씨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홍콩 안 가봤다면 평생 몰랐겠죠. 이 향에 대해서도 썰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썰은 과거에 이제 홍콩이 향료를 생산하던 지역으로 명나라 때부터 지금의 신계 지역에서 생산한 향료를 홍콩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 중국, 아시아, 아랍 국가로 운송했다고 해요. 그래서
항구를 통해서 향로를 수출했기 때문에 이 항구를 향항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썰은 옛날에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던 작은 강이 하나 있었는데 깨끗하고 달큰한 맛 때문에 이 강을 향기로운 강, 향강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발음 연습을 하는 느낌인데 아무튼 이 강이 항구 쪽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이후 강에서 항구로 바꿔 향항이라고 불리게 되었거나 또는 이제 강이라는 발음과 항이라는 발음이 광동어 발음이 유사해서 바뀌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썰은 언제나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또 청나라의 임시성을 가진 해적이 안에 향고와 함께 홍콩섬에 자리를 잡았고 또 지금의 빅토리아 파크인 향산을 전초기지로 삼아서 배를 약탈했다고 하는데 이후 상인들이 향고가 자리 잡은 항구라고 해서 향항 이렇게 불렀다는 썰도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썰도 더 있고요. 또 이 영어 이름은 홍콩으로 불리게 된 썰도 있는데 1841년 영국군이 스탠리에 상륙했었는데 이때 창관이라는 현지 여성이 북부로 이동하는 길을 안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향항을 지날 때 영국군이 지명을 물었고 창관이 횡꽁이라는 현지 방언으로 대답한 것을 듣고 홍콩이라고 쓰였다는 썰도 있습니다. 횡꽁이 뭐의 방언인 거예요? 향항을 말하는 향항을 부를 향항의 때 이제 방언이 그게 횡꽁이다. 횡꽁 그걸 영국군이 그걸 홍콩으로 뭐 자기네대로 썼다라는 거죠. 자기네 식으로 발음을 한 거죠. 네, 그렇죠. 횡꽁. 이 홍콩은 다들 아시겠지만 97년에 중국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영국에서 반환이 된 거죠. 당시에 사실상 이제 인도 제국의 독립에 이어서 영국이 아시아 식민 지배를 완전히 종료시킨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영 제국을 해체로 평가받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찾아봤는데 역시나 망할 제국주의인데 이 홍콩이 언제 이렇게 영국의 손으로 들어갔느냐? 이게 일단 1842년 제1차 아편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청나라로부터 홍콩섬을 뜯어냈고 그 이후로 2차 아편 전쟁에서도 승리한 영국이 1860년에는 구룡반도를 그리고 1989년 신계지구까지 해서 지금의 홍콩 영역을 확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신계의 경우에는 영구 소유가 아닌 99년 동안의 임차였다고는 하나 조약의 말미에 as good as forever 라고 써놨다고 하니 뭐 영구나 마찬가지로 인식을 했던 거겠죠. 아무튼 이후에 이제 청나라에서 중국이 된 이후에는 영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자 한 1970년대까지는 홍콩의 주권 문제가 그렇게 부상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국에서 지내다 보면 물론 중국 분들도 많기는 한데 홍콩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홍콩이랑 이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그 중국 중앙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압박이 홍콩으로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근데 홍콩이 그 전에는 영국 뭐라고 해야 되죠? 속리형이었으니까 그래서 영국으로 넘어오는 게 다른 나라보다 좀 쉬운가 보더라고요. 뭐 저도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홍콩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거든요. 계속 얘기를 하면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아까 얘기한 이제 신계라는 지역의 임차 기간의 종료가 다가오게 되니까 이제 영국과 중국은 협상에 나서게 됐고 뭐 영국이야 계속 실제로 뭐 지배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청나라와 영국 관련 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언을 했고 또 이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실제로 1948년 중국 공산당은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맺어진 뭐 조약들은 전부 다 무효고 이를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홍콩을 반환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지켜내든지 하는 선택지만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홍콩은 중국에 반환되었고 최소 50년간은 일국양제를 통해 홍콩 체제의 현상 유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레 체제 변경이 이루어지고는 있긴 한데 불과 한 4년 전이죠.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있었던 홍콩 민주화 운동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에서 본토에서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이 나오면서 홍콩 내의 반체제 인사들을 본토에서 처벌할 가능성이 생긴 것에 대해서 홍콩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정말 규모가 엄청났었고 뉴스에도 연일 나왔었는데요. 다양하게 평화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들이 좀 강경하게 진압하는 일이 있었죠. 이때 주축이 된 사람들이 이 홍콩 반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아까도 제가 정치적 이유로 영국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들어보면 범죄인 인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것까지 좀 파고든대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홍콩도 영국 속령으로 오래 있었다 보니까 그 중국 본토랑 쓰는 중국어 자체도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억지로 중국 본토에서 쓰는 걸로 바꿔서 쓰라고 한다던가 그런 작은 것들부터 되게 많이 압박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불만인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탈출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영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 어쩌다 보니 여행이 아닌 역사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번엔. 네, 그렇게 됐죠. 근데 제가 홍콩에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이제 이 당시에 민주화 운동 때문인지 좀 공안들이 이렇게 시내 곳곳에 많이들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좀 무섭긴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본격적인 홍콩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랍상님은 오늘 어떤 코너를 준비하셨나요? 테크랍. 네, 그렇죠. 저는 저번 주에 이어서 테크 설명하는 남자, 저는 이걸 계속 밀고 있지만 코너명은 저희 둘이서 합의를 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걸 계속 해볼까 합니다. 형님도 스마트폰 쓰시죠? 네, 저는 최신 S2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파시군요. 그쵸. 랍상님은 또 iOS죠. 네, 저는 또 계속 아이폰을 쓰던 사람이고 형님은 안드로이드를 쓰시고 요새는 뭐 스마트폰 아닌 사람이 없죠. 그쵸. 사실 아닌 사람 찾기가 더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하는 중앙 처리 장치,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칩, 그 안에 들어간 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닌가요?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 처리 장치가 뭐 어떻게 동작한다던가 그런 것보다 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단체가 있대요. 근데 이 단체에서 매년 10개의 브레이크 스루 기술, 그래서 직역하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술들을 매년 선정한다고 해요. 근데 2023년에는 오픈 스탠다드 하드웨어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소개해드리면 재밌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가까운 노가다를 하고 있으니까 오픈 소스는 많이 들어봤는데 오픈 스탠다드 하드웨어? 이건 뭐죠? 개념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데 이제 하드웨어인 거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둘이서 스타트업 시작한다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그 스타트업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고 싶어요. 왜 우리가 TV에서 보는 반도체 하면 나오는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웨이퍼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 진짜로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물리적인 칩, 그거를 만드는 거고 그 공장에서 그 칩을 만들려면 설계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지금도 핫할 텐데 팹리스라고 불리는 스타트업들이 그 설계도만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설계도를 잘 그려다가 공장에 주면 그 공장에선 칩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 스타트업이 팔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주겠죠. 팹리스, 공장이 없는 그냥 설계를 하는 사람들.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스타트업이랑 오픈 스탠다드 하드웨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오픈 소스면 무료니까 뭐 비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용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이 설계도를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칩 위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잖아요. 뭐 윈도우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안드로이드, iOS. 사실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 칩 위에서 동작을 하려면 소프트웨어랑 약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하드웨어를 만들려면 그 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다 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가 이거 해주면 내가 요거 할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니까. 저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 약속을 다 명시해 놓은 기술을 그걸 기술이라고 하고 그걸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그 칩 설계도 만들 거야? 그러면 그거 스마트폰에 들어갈 거니까 안드로이드가 그 칩에서 동작했으면 좋겠지. 그러면 괜히 소프트웨어 하는 애들이랑 뭐 얘기할 필요 없이 내가 이 문서를 줄 테니까 그거를 보고 그대로 만들면 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문서는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문서 그 자체는 글자가 쓰여 있는 그 문서 자체는 공짜인데 제가 그 문서에 들어있는 약속대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술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칩 하나당 얼마씩 그 문서를 제공한 회사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걔네가 기술을 라이센싱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돈이 돼요? 칩 하나당 얼마씩 받죠? 칩 하나당 로열티, 뭐 칩 몇 개당 로열티는 사실 회사 간 기밀일 테니까 저도 어떤 조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엄청 크지는 않겠죠. 뭐 스마트폰 가격 생각을 해보면. 근데 예를 들어 삼성이나 이런 데서 스마트폰 하나 만들면 몇십만 대, 뭐 몇천만 대씩 팔잖아요. 그럼 티끌 모아서 태산이라고 사실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파는 거지. 그러면 오픈 스탠다드 하드웨어는 그 약속 문서인데 그럼 이거는 공짜인 거예요? 공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약속 문서를 돈 받고 파는 기술을 라이센싱 해주는 그런 모델이 암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실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이런 거는 거의 99% 암에서 나온 약속 문서를 가지고 만들어진 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여기는 완전히 암 독점 시장인 거죠. 거기가 아주 떼돈을 벌겠네. 많이 벌었죠.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2016년인가 인수를 했고 아마 이제 다시 IPO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다시 우리 스타트업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돈 없잖아요. 스타트업이니까. 그러니까 암에서 기술을 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짜가 좋은 거죠. 또 더 좋은 건 이 오픈 스탠다드 하드웨어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그렇듯이 그런 커뮤니티가 그렇듯이 아예 약속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이런 설계도 만들었어 라고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냥 그거 가져다가 전부 다 처음부터 만들 필요 없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만 고치면 그게 저희 스타트업 제품이 되는 거죠. 물론 라이센싱이라던가 그런 게 끼어들겠지만 그래도 기본 원칙 자체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스마트폰은 암이면 노트북이나 이런 데는 어디 거를 쓰죠? 다른데 스마트폰 외에는 어떤 칩을 사용하나요? 만약에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높은 확률로 인텔이나 AMD의 칩을 사용하고 계실 거고요. 얘네들이 사용하는 약속 문서는 x86이라고 부르거든요. 암이랑 얘네는 시장 구조도 좀 다르고 그래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얘네들은 어쨌든 클로즈 스탠다드입니다. 암처럼 쓰려면 돈을 내야 하는 사실 저도 이쪽 라이센싱이 누가 돈을 받고 누가 돈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둘은 인텔이랑 AMD는 특허 같은 걸로도 엮여 있고 좀 복잡할 겁니다. 그러면 이 오픈 스탠다드 하드웨어는 어떤 게 있어요? 현재 가장 유망한 애로는 리스크5가 있습니다. 그래서 RISC 대시 쓰고 그 다음에 숫자 5를 로마자로 쓰니까 V 이렇게 씁니다. 그 미국 어느 대학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오픈 스탠다드 하드웨어에서 대표 주자입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방금 만든 가상의 스타트업이 이걸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바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공짜면 근데 모든 회사들이 다 거기로는 안 가나요? 몇백만 대씩 하는데 공짜가 되면 정말 엄청난 원가 절감이 될 텐데. 그렇죠. 비용적으로 원가 절감이 될 텐데 아까 그 기본적으로는 얘네가 약속들을 적어놓은 문서를 파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간의 약속이니까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들이 그 약속 문서에 맞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ARM 약속이랑 x86 약속이랑 리스크5 약속이랑 보면 기본 원칙들은 다 비슷한데 디테일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근데 x86이랑 ARM은
오래된 약속 문서다 보니까 이미 그걸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많은 거죠. 뭐 게임도 많고 암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앱들도 엄청 많고. 근데 리스크5는 사실 유명세를 탄 지도 얼마 안 됐고 나이가 아직 어린애다 보니까 아직 그런 단계까지 오려면 좀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으로 칩을 만들어 봐야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그냥 비싼 고철덩어리 되는 거죠. 그건 그렇겠네요. 소프트웨어가 발전할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점점 소프트웨어가 발전해서 리스크5를 지원하는 애들이 많아지면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이런 데서도 리스크5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주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결국은 아무리 오픈 스탠다드여도 대중들은 편하고 또 뭐 느린 거 쓰고 싶어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고 그런 걸 쓰고 싶어 할 텐데, 그런 걸 만들려면 사실 돈 많은 빅 플레이어들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만들어주고 앱 같은 거, 그리고 하드웨어 자체도 최적화를 할 능력과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건 다 비용인 거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삼성같이 국내 기업에서 아미나 X86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한번 주도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아, 그건 또 잘 모르겠네요. 근데 결국 빅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돈을 좀 부어야 하면 장점이 희석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제가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서 그런데 사실 요새 뭐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 무선 이어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뜯어보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작지만 우리가 오늘 얘기한 약속 문서나 설계도 이런 거 다 거쳐서 만들어진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사실 만들기도 좀 더 쉽고 소프트웨어도 한정적이어서 이런 새로운 스탠다드, 오픈 스탠다드를 적용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앱도 많이 필요하고 막 그 사용자도 훨씬 많고 이런 스마트폰은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성능보다는 비용이 중요한 데라던가 또 요새 왜 IoT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기가 좋은 거죠. 음, 아이, 그러게. IoT는 또 모든 애들이 다 그런 칩을 가지고 있겠네. 여전히 어렵기는 한데 재미있는 주제였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하면서 재미있었는데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좀 이해하기 쉬우셨는지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데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 기능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니 랍상님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거 하면 라디오 사연 소개하는 것 같고 재밌겠네요. 저희도 언젠가 댓글을 많이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오늘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듣고 계신 곳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바이. 안녕. 바이.